3교시 시험 문제는 변압기 뱅크의 구성 방법과 모성 구성 방식.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건축전기 내진 설계 고려사항. 변압기 내진, 발전기 내진, 내진의 기본만 알고 있으면 뭐 그냥 내진 설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래도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주어졌어도 할 거고.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 신재생 에너지란 뭐냐?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가 정의죠. 그렇게 쓰세요. 생각 안 나시면. 정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다. 이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신에너지 몇 개입니까? 3개와 재생에너지 8개다. 뭐 이렇게 쓰시든지. 그러면 되는 거죠. 종류 11가지. 암기하는 법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지구 그려놓고 하면 된다고. 봅시다. 그 다음 4층. 초고층 건축물의 수직간선 및 설계 시 아래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 뭐예요? 몇 층 몇 메타? 200m, 50층. 그죠? 나왔네. 그러면 그런 빌딩, 그 초고층 빌딩이 나오면 돼요. 수직간선 선정 시 고려사항. 그 다음에 간선 부설 방법 문제점. 좀 적어줄 수 있죠? 수직간선에 무거운 게 문제다. 맞죠? 그럼 대책은 가벼운 거 쓰면 되지. 구리보다 알루미늄. 그 다음에 지지를 잘해야 되죠? 대책에서 지지를 잘해야 되겠다. 지지를 촘촘히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도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이 힘이, 자중이, 그 피복을 우리 지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구리는 또 쑥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좀 매달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명기구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 기능. 뭐 배광, 조명기구에 대해서 나온 거죠. 조명기구의 배광. 그 다음에 그러면 조명기구의 휘도.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 이따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휘도, 조명기구의 휘도. 그 다음에 조명기구의 효율. 요거에 대해 설명해 보라는 거죠. 좀 어렵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조명에 대해서, 우리 조명 기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또 뭐 할 수 있습니다. 배광도 설명드렸었고, 휘도가 뭔지 알면 조명 기구의 휘도도 설명할 수 있고요. 효율은 뭐 전력이 공급이 됐는데 얼만큼의 효율이 있느냐니까. 그 다음 6번 변압기 여자 도립전류가 나왔는데, 전압이 최대일 때, 그 다음에 전압이 0일 때 투입하는 전류. 전압의 투입의 위상에 따라서 도립전류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죠?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적게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전압이 최대일 때 여자 도립전류가 크게 생겨요, 작게 생겨요? 크게? 그렇게 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압이 최대일 때는 오히려 여자 도립전류가 작게 생깁니다. 전압의 위상이 0일 때, 전압이 이렇게 변화하는 전압에서 0일 때 딱 투입을 하면 그때 오히려 여자 도립전류는 더 크게 생겨요. 그런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얘도 여자 도립전류는 뭐에 의해서 생겨요? 어떤 현상이 생기니까? 철심의 포화 현상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는 이 CT의 포화, 그 다음에 변압기의 포화 이런 게 다 나온 거죠. 3교시 1번 문제, 변압기 뱅크 구성 방식 설명해라. 변압기 뱅크는 어떤 뱅크가 있어요? 1뱅크, 2뱅크, 3뱅크, 4뱅크, 5뱅크, 6뱅크 계속 쓰시면 되죠. 그런 뱅크가 있고, 그 다음에 1단 강압 반열, 2단 강압 반열, 변전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뱅크를 1뱅크하고 2뱅크, 나 1뱅크만 쓸 거야. 어떤 경우에 합니까? 1뱅크만 할 거야. 그렇죠. 부하가 용량이 작을 때, 소용량일 때, 또 그 다음에 또 신뢰성이 작은 부하일 때, 예비 뱅크를 두지 않아도 될 때, 원뱅크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고장나도 뭐 문제 발전기로 하면 된다 그랬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투뱅크 할 때. 투뱅크 할 때는 이제 부하 용량이 클 때, 그죠? 그 다음에 부하 용량이 작아도 이중화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해서 투뱅크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부하 용량이 크면은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이제 용량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죠. 뭐 1000kVA 이상이 되면 한 1000kVA 쪽으로 좀 나누자. 또 부하의 종류별로 나누자. 맞죠? 전등용, 동력용 이렇게 나오고. 또 3뱅크를 해야 될 때는 언제냐. 얘도 부하 용량이 일단 클 때 부하 종류별로 뭐 비상용을 또 따로 두자. 아니면 또 상용 예비로 두자. 막 그럴 때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이 여러 가지 경우를 그냥 툭툭툭 던져주시면서 쓰시면 돼요. 그림 그리시면서. 자, 그래서 뱅크수 선정분 체계는 뭐 이제 당연히 체계는 체계적으로 나와 있죠. 근데 내가 저렇게 체계적으로 답안지 쓰시느냐? 아니잖아요.
그냥 원뱅크, 투뱅크, 쓰리뱅크 이렇게 쓰실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하에 따른 거, 신뢰도에 따른 거 이러면서 구성을 내가 해보면서 공부를 하시고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뱅크 구성 방식이 원뱅크, 투뱅크, 쓰리뱅크 이런 차원에서 있는 거고요. 뭐 네트워크 뱅킹 방식은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되고 그래요. 이거 안 썼다라고 해서 감점되고 저는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뱅크 구성 방식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1단 강압, 2단 강압은 제가 제외했는데 그런 언급도 살짝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모선 구성 방식. 단일 모선. 모선이 이거 아닙니까? 일단 조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죠? 이 모선 구성 방식, 단일 모선. 그 다음에 단일 모선인데 우리가 실무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 전환 가능 단일 모선이죠. 단일 모선은 모선이 고장나면 그냥 다 끝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신뢰성이 안 좋아요. 경제성은 좋아도. 그런데 신뢰성을 좀 차단기 하나만 넣어가지고 모선을 분리할 수만 있다면, 여기 모선 사고가 생기면 분리해서 나는 정상으로 쓰자. 너는 죽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식이 전환 가능 단일 모선. 아니면 완벽하게 모선이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이중화 시키자. 이중 모선 아닙니까? 이중 모선 하는 거죠. 이중 모선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부피도 커질 거고 판넬도 많아질 거고. 왜 그러죠? 이중 모선은 변압기에서 나온 선이 A 모선, B 모선 다 들어가야 돼요. 부하 쪽으로도 A 모선, B 모선에서 다 들어와야 돼요. 개폐기가 다 들어가야 돼요. 또는 차단기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절체가 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비싸지고 뭐 보호협조가 조금 복잡해지고 그런 얘기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써주면 되죠. 그냥 그렇게 해서 신뢰성, 경제성, 그 다음에 규모, 면적 이러면서 그냥 써주시면 보호협조 어떻게 할 거냐 써주시면 되죠. 여기 1과 2분의 1 차단 방식까지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또 이거 안 써주셔도 괜찮아요. 1과 2분의 1 차단 방식은 뭐 신뢰성이 좋고, 그죠? 그 다음에 모선 2개, 차단기 3개가 들어가는 방식이어서 1.5 차단 방식이라고 하고 1호사 변전소 이상에서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내진 대책. 자, 내진 대책의 기본은 뭡니까? 내진 대책은 뭐 써주셔야 돼요? 일단 내진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전기 설비의 내진 대책 있는데, 여기다 전기 장비가 있어요. 땅이에요. 흔들렸어요. 흔들렸을 때 얘가 쓰러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지진에 의해서 내 성능을 유지하는 게, 전기기기의 성능을 유지하는 게 내진입니다. 맞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흔들려서 건물이 넘어갔어. 그러면 끝인 거고, 건물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내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뭐를 잘해야 됩니까? 고정, 지지, 이거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어떻게 고정하고 어떻게 지지할 거예요? 기술적으로. 흔들리는 지진력보다, 예를 들어 지진력이 있다면 지진력보다 지지력이 더 커야 되죠. 지진력보다 내가 지지하고 있는 힘이 더 크면 돼. 그러한 크기의 앙카, 그러한 크기의 깊이, 그러한 크기의 개수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면 지진력은 또 어떤 지진력이 있어요? 지진력은 막 보면은 P파와 S파가 있잖아요.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흔들리는 힘, 그거에 대해서 견뎌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위아래로 막 이렇게 하면 위로 막 뽑히려는 힘, 그죠? 그런 전단력, 인발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이제 이 이름이 안 외워지면 그런 걸 이제 이름 내가 외워야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전단력과 인발력에 내가 그거보다 더 크게 지지를, 그 크기보다 더 크게 지지를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흔들렸어요. 근데 이런 지진력은 높은 데 설치된 기기가 크게 받을까요? 낮은 데 설치된 기기가 크게 받을까요? 높은 데가 더 많이 흔들리니까. 낮은 데는 딱 지진파만큼 흔들리는데, 높은 데는 건물이 흔들리는 것까지 같이 흔들리니까, 그죠? 동적 해석법, 그죠? 얘는 어떤 정하중법, 그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이게 쓸 게 지금 다 제 입에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쓸 말들이. 이런 말들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쓰면 되죠. 뭐 개요하고 참고는 요거 내진 설계 대상 다다. 2층과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건축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웬만한 건축물은 다 2층 이상이고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죠? 조그마한 주택 빼고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전기 설비도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자체가 전기 설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변압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서 변압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조금 더 뒤에 가서 볼까요? 앞에서 다 설명해버리면 뒤에 가서 할 게 없으니까. 일단 내진 설계 순서도를 그릴 줄 알면 좋겠죠. 여기에서 제가 말한 게 다 나온 거예요. 전기 설비가 있는데 설치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동적 해석법 할 거냐, 정하준법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내진 등급을 선정해보자. 엄청나게 중요한 설비야. 지진력에 중요한 설비면 안전율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계산한 기진력에 곱하기 2를 하자. 그거에 대해서 견디게끔 지지를 하자라는 거죠. 이런 게 이 내진 등급에 따른 설계 지진력을 더 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율을 고려를 하는 거죠. 써주고 지진력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착 방법, 부재력의 계산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더 크냐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지진력, 일반 인발력, 전단력보다 더 큰 지지를 갖게 하자라는 거죠. 이게 내가 이 지지하는 부재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설계 지진력은 수평 지진력과 연직 지진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지진이 어떻게 얼마나 생기느냐, 중요도가 있느냐, 그거에 따른 K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기 자체 중량이에요. 곱하기 그냥 이게 끝이고. 엄청 어려운 수식도 있겠죠. 실무에서 하다 보면. 근데 우리는 개념만 알면 되는 거 아닐까요?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연직 지진력은 그게 2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 이 그림 반드시 그리셔서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착부의 허용 내력이 더 크면 된다라는 거죠. 뽑히거나 부러지지 않아야 된다. 네, 홍진 방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차원별로 변압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변압기를 생각하면서 공부해야죠. 이 변압기 그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변압기가 어떻게 쓰러지지 않게끔 해야 되느냐, 앙카 박아야죠. 앙카 계산해가지고 튼튼하게 잘 박아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흔들리겠죠. 여기 모선 다 연결되어 있으면 모선에 여기 볼트 채워놓은 게 튼튼하게 채워졌어도 막 틀어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 어떤 게 있으면 좋아요? 가요성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편조선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했으면 케이블에 약간 유격을 둔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진동이 있으니까 방진 스프링을 설치를 했다면 방진 스프링만 설치하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토퍼를 설치를 해야죠. 내진 대책에는 항상 스토퍼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방진 장치에는 반드시 얼마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게, 진동이 되더라도 얼마 이상은 안 되게, 옆으로 흔들리더라도 얼마 이상은 안 되게 스토퍼 장치가 있는 거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발전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엔진 그리고 뭐 발전기 제너레이터 그리고, 얘도 무겁잖아요. 진동이 있잖아요. 방진 스프링 넣으실 거죠. 얘도 기본적으로 앙카로 지지를 잘 할 건데 방진 스프링이 있으니까 내진 스토퍼를 넣는다.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발전기는 기계 장치잖아요. 뭐가 들어가요? 급유, 그죠? 그 다음에 배선, 전기 발전기에서는 이런 거 할 때 전기선 연결하는데 유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흔들려도 뭔가 탈락되지 않게끔. 뭐 또 여기 기름 공급 장치 있으면 배관이 있을 텐데, 배관도 뭔가 좀 말단에는 좀 고무호수로 해가지고 흔들려도 괜찮겠고 후렉시블하게 되게끔 해줘야지 되겠죠. 흔들려도 계속 공급이 되게끔. 냉각수도 들어간다면 냉각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냉각수가 필요 없는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하든지. 그리고 이런 배기 덕트 이런 것도 유격을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소음기 달려있는 배기관 이런 것도 좀 유격을 두고, 지지를 해서 흔들려도 문제 없게끔 하고, 잘 안 떨어지게끔 강력하게 지지하고, 다 생각나는 거 다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거 그냥 다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발전기고, 그 다음에 발전기도 내진 스톱, 이렇게 내진에 대한 별도로 이렇게 딱 지지를 특별하게 또 한 겁니다. 지지만 잘하면 됩니다. 배전반에 대한 대책. 첫 번째, 지지를 잘한다. 앙카로 비지 잘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좀 큰 것보다는 내가 낮출 수 있으면 좀 작게 하면은 더 좋겠죠? 안 흔들리겠죠, 들. 그 다음에 벽부에 있는 거는 벽에서 또 이중으로 지지하면 또 더 좋겠죠? 이런 내용 써주시면 되고요. 간선이다라고 하면은 노출 배관, 트레이 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 우리 이 행거 해가지고 간선도 지지하고 트레이도 지지하잖아요. 행거에 어떻게 해야 된다? 보강을 하면 된다. 내진에 대한 보강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써주시면 되고, 여기 건축물의 익스펜션 조인트에는 후렉시블하게 여유 둬서 넘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써주시면 되죠. 엘리베이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는 일단 문제 없게끔 해야 되겠죠. 흔들려도 뭐가 문제가 없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로프가 있다고 하면 로프가 흔들려가지고 옆에 막 걸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로프가 흔들리는 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진이 났을 때 얘가 오독장에서 정지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운전이 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된다. 그럼 그 정도만 써주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이런 거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네, 이렇게 해서 내진 대책에서 써주시면 되고요. 신재생 에너지 정의 특징 종류 8가지, 종류 11가지. 일단 11가지 외우는 거는 쉬워요. 이제 잘 조금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일단 신에너지 3개, 수소 생각하자 그랬죠. 일단 수소. 수소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수소를 가지고 그냥 이걸 뭐 폭발해서 쓴다. 엔진으로. 뭐 그래도 신에너지입니다. 수소를 그냥 쓰면 신에너지. 그 다음에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 뭐예요? 연료전지. 그죠? 그거 신에너지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 석탄에서 액화시켜서 연료화. 석탄에서 가스시켜서 연료화. 이것도 신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지구에서 재생되는 에너지. 태양에 의해서. 여기 어디 나오나요? 뭐 햇빛이다라고 하면 태양에서 주는 에너지. 뭐 있어요? 태양광, 태양열. 그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어요. 육지로 먼저 가볼까요? 육지에는 물이 있고 강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흐르네요. 여기에 소수력 발전소.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땅이 있네요. 지열 발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대기권 있잖아요. 여기 태양 다음에 대기권이 먼저 나오면 되는데 대기권이 있으니까 풍력 발전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가 바람에 의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생물. 바이오, 그죠? 바이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우리가 쓰고 남은 폐기물도 재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신재생에너지다. 이렇게 하면은 이 8가지가 딱딱딱 나옵니다.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 해양에너지.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네. ESS가 포함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ESS는 왜 포함이 되는 걸까요? 마지막에 네. 찾아보면 네. 그게 따라가 보면 재생에너지의 종류에는 포함이 되기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걔는 ESS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그냥 방출했다가 하는 거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ESS가. 법을 따라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만약에 네. 시행 규칙이라든가 예. 끝에 따라가 보면 예. 그게 ESS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번 문구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부하시다가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에 혹시 ESS가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여기 조금 덜 들어간 게 있죠. 생물 유기체 그러면은 바이오 폐기물 생각하셔야 되고 지열 생각하시면 되고 물, 수력 생각하시면 되고 태양광, 태양열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안 들어갔어요? 바람이 안 들어갔네요. 그죠? 이게 풍력, 이게 이런 것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특징은 공공, 미래, 비고갈성, 환경 친화적, 기술 주도형 이런 것들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단점이 오염 배출도 적고 지구 곳곳에 분포하고 끊임없이 나오고 단점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발전 자체가 그 다음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다. 효율도 좀 떨어지는 방식일 수 있죠. 3가지, 신에너지 3가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 또는 가스와 수소 자체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해양,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만 쓰고 나면 한 장에서 그냥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25점 문제인데. 그래서 이 각각의 특징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공부할 때 그래도 특징을 좀 생각하자라고 했는데 태양광은 태양광을 설명하고 싶어요. 그럼 태양의 어떤 이 파장의 에너지를 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 여기에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쓰시면 되겠죠. 태양열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의 어떤 복사열, 열적 효과, 이걸 가지고 열을 이용해서 쓰기도 하고 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마디씩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풍력을 설명을 하자면 바람의 에너지를 얼만큼 얘가 흡수를 합니까?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야 돼요? 2분의 1 로 AV의 3승.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런 소식이 생각이 나면 쓸 말들이 막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되고. 뭐 지열 그러면 뭐 땅의 열을 이용한다. 뭐 그 정도라도 쓰면 되죠. 이거 제가 그냥 이렇게 좀 검색해서 그냥 써본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풍력, 지열, 해양에너지, 바이오, 폐기물 이렇게 해서 봤고요. 해양에너지는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혹시 나눈다면 일단 조력은 이제 수력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죠. 조력 발전. 그 다음에 해류가 이동하는 거를 프로펠러 두는 거. 해류 발전. 그 다음에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치는 걸 이용한 파력 발전도 있죠. 그 다음에 수심이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온도차. 그 해양 온도차 발전도 있습니다. 이 4가지나 나와요. 그 안에서 보면은. 근데 일단 해양 에너지 이렇게 하나의 항목으로 있습니다. 4교시. 4번. 4만 나오면 4교시로 넘어가네요.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초고층 건물의 간선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서 다 떠올리면 됩니다. 간선은 이렇게 수직으로 간선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일단 초고층 건물에 간선이다. 그러면 얘가 어떻다? 대용량이다. 부스덕트 아니면 케이블 굵기가 엄청나게 굵어지고 단락시의 단락전류도 엄청 커지고 열적 강도, 기계적 강도가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하중이 높다. 그러니까 지지를 이렇게 특별한 클리트, 지지 장치를 써가지고 지지를 잘해야 된다. 지지를 아무리 잘해도 도체가 구리면 무거울 수 있으니까 알루미늄으로 쓰자. 알루미늄을 하더라도 또 자체 하중에 의해서 아래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끝에서 매다는 공법을 쓰자. 아예 여기 까내가지고 도체 자체를 여기 애자를 써가지고 매달자. 그래야지 또 도체도 밑으로 안 빠지니까. 그런 공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부스덕트 같은 경우에는 진동, 지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스프링 행거를 쓰는 거. 이게 나오는 거죠. 단락전력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 세우면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답안지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선전식 고려사항의 단락강도, 자체 하중, 건물의 어떤 최대 변이나 진동, 공진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것도 지지 간격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수직간섭 포즈에 가해지는 힘의 종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단락 강도가 커서 이렇게 분기 차단기, 분기 MCCB의 단락 전류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류형 퓨즈를 써가지고 좀 제한할 수 있는 거. 그런 거고, 굵기 선정할 때 이렇게 K 루트 I자승 T에 의해서 굵기 선정해야 되고, 기계적 강도도 이렇게 K 곱하기 0.24 곱하기 10의 8승, 그 다음에 거리 D에 전압의 전류의 최대치 IM의 제곱 해가지고 킬로그램 퍼 메타 해가지고 우리 넣어주면 되는 거죠. 케이블 자중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매달든지 알루미늄을 쓰든지. 진동은 공진이 일어나지 않게끔, 진동에 의해서 문제가 없게끔. 부스덕트는 스프링 행거, 케이블은 이 지지 간격을 잘 세우는 거죠. 건축물 높이에 따라서. 자, 조명기구의 배강 특성. 조명기구의 배강 특성은 3가지에 대해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이 조명 램프가 있어요. 램프는 빛이 어떻게 나갑니까? 일단 사방으로 나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명기구를 딱 감싸가지고 조명기구의 첫 번째 역할, 배강 특성이죠. 이 배강이 요렇게 뻗어나게끔 만들자. 그 조명기구를 딱 감싸가지고 효율이 아래쪽으로, 내가 빛이 필요한 곳이 아래쪽이니까 일로 가게 만들자. 그러면 어떤 배강 특성에서 이제 직접 조명, 반간접 조명, 전반 확상, 반간접, 간접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조명 기구에 의해서, 그죠? 네. 이게 조명 기구의 배강의 역할인 거, 배강을 제어하는 게 조명 기구의 역할인 겁니다. 문제를 보면은 특성에 따른 다음에 각 기능을 설명하시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명 기구의 아래의 각 기능별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조명 기구의 어떤 특성이다 보니까. 기능별 특성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명기구의 배강에 대한 거, 그리고 배강 곡선 우리 공부했잖아요. 조명기구가 배강을 제어하고, 그럼 배강 곡선이 뭐냐? 조명기구가 배강을 어디로 갈 건지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아래 방향으로 광원은 아래 방향으로 다, 이런 입체적인 것도 있는데, 입체적인 것과 이렇게
단면으로 자른 거, 두 개의 단면으로, 그죠? 어떤 도로 조명이다라고 하면 네가 앞으로 많이 가냐, 뒤로 많이 가냐, 여기 앞으로 많이 가냐, 뒤로 많이 가냐, 뒤로는 조금 가냐, 그죠? 그 다음에 좌우로 옆으로 얼만큼 퍼지냐, 옆으로 얼만큼 퍼지냐, 이런 곡선에 대한 게 나눠진 거죠. 자, 이게 광도잖아요. 배광곡선을 나타낸 게 이 수치가 광도 아닙니까? 200칸델라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광도. 1000 루멘의 광원을 달았을 때, 그럼 2000 루멘의 광원을 달면 여기에 광도가 몇 칸델라가 되는 거예요? 400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조명 기구에 대한 특성을 나타낸 거고. 그럼 광도는 뭐냐? 광도가 뭡니까? 광도의 정의. 어느 방향으로 광속의 루멘이 많이 가느냐, 그게 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광속이 뻗어 나오는데 어느 방향으로 많이 나오면 그 단위 입체각당 광속의량이 광도잖아요. 이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뭐 이런 배광곡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요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이만큼의 광속이 뻗어 나가는 거죠. 광속이 많이 이쪽으로 뻗어 나가니까 이쪽의 강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무튼 배광곡선을 조명기구가 제어를 한다. 그 다음에 휘도 특성. 등기구가, 자, 휘도 그러면은 이 표면의 눈부심 아닙니까? 그렇죠? 이 표면에서 얼만큼 많은 광도가 나와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여기가 눈부시게 느껴진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눈부심이다라고 하면은 항상 시안에 있는 강원은 0.2칸델라 per 센티미터 제곱. 요 정도가 눈부심의 한계고, 요거 이상이 되면 눈부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시안에 있는 경우는 0.5 정도 스틸브. 자, 그런데 형광등이 얼마예요? 0.35잖아요. 형광등 이렇게 사무실에서 살짝 보이면 눈 안 부시시죠? 그죠? 근데 형광등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잔상이 남습니다. 그게 약간 눈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광등을 계속 이렇게 쳐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등기구를 하는 거예요? 파라보리 루버. 여기 형광등 안 보이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조명 기구의 역할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장 눈부신 거. 여기 보니까 필라멘트 전고도 600스틸브나 되는데 얘보다 더 눈부신 거. LED죠. LED. 왜냐하면 아주 작은 곳에서 겉보기 작은 면적에서 많은 광속이 나오니까. 그래서 LED는 그냥 못 달죠, 실내에서. 눈부셔서. 뭘 달아요? 확산판을 달잖아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조명기구의 휘도 특성인 거죠. 이 휘도를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구 효율은 이렇게 1와트가 들어갔는데 몇 루멘이냐. 이건 램프에 대한 효율일 수도 있고요. 램프에서 1000 루멘이 나오는데 조명기구에서 반사돼 가지고 내려오는 게 뭐 800루멘밖에 안 나온다. 그럼 조명기구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명기구도 이 좋은 반사판 이런 걸 써가지고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다음 6번 여자 도립전류가 발생하는 메커니즘. 이번 시험은 진짜 좋은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제가 건너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언제 여자 도립전류가 발생하느냐.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죠? 한 개념만 딱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느냐. 여자 도립전류 그러면 25점짜리니까 뭔가 뭐 원인도 얘기하고 좀 개요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변압기를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여기에 무부하여도 여자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데 그거는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자속은 내가 가해진 전압의 역기전력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를 만들기 위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거, 그게 여자 전류다라는 거죠. 그럼 여자 전류는 언제 조금 흘러 들어가느냐. 일단 벡터로 표현을 하면 좋겠죠. 전압을 가했는데 여자 전류가 흘러서 자속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자속에 의해서 dt분의 d파이만큼 역기전력을 일으키는 게 이게 변압기의 원리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압이 조금만 뜬다면 혹시 여기 역기전력이 조금만 떠요. 그러면은 이게 전이차에 의해서 전류가 많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역기전력이 조금만 뜨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dt분의 d파이가 작은 경우죠. dt분의 d파이가 작은 경우는 언제예요? 자속의량이 부족해서 그거보다는 자속의량에 변화가 없어서, 변화가 없는 상황. 언제 변화가 없어요? 철심에서 자속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포화가 됐을 때, 그렇죠? 포화가 됐을 때 여자 도립전류가 흘러 들어간다. 그게 기본 원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 요소에서 언제 포화가 잘 되느냐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압이 최대일 때 투입, 전압이 0일 때 투입.
그래서 일단 전원 전압은 차단기로 투입을 하는데 전원의 전압은 항상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류니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딱 내가 넣는 순간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죠? 언제일지 모르는데 하필이면 전압이 최대일 점에서 투입됐을 때 또는 하필이면 전압이 0일 때 투입이 됐을 때 이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압이 이렇게 흘러가면 전압이 여기 전원 전압이 공급이 되면 자속이 이렇게 갔다가 포화되지 않는 영역에서 내가 철심의 두께를 만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자속이 여기 역기전력을 충분히 띄울 만한 자속이 여기에 들어가도 포화가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자속이 생기면 포화가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항상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자속이 이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그냥 평행되게끔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표현이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됐을 때 자속이 90도 뒤처진 자속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속에 의해서 이제 역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속이 증가할 때 플러스 증가할 때 이렇게 역기전력 만들어지고 여기 이 그림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속이 감소할 때는 이렇게 역기전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전원 전압의 역기전력이. 그런 것들을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철심에 요 최대인 점에서 투입이 딱 되면 전압이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딱 플러스 방향으로 공급을 하죠. 변압기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자속을 넣어줄 겁니다. 그럼 자속이 이렇게 쭉 증가하겠죠. 근데 4분의 1 사이클, 여기 최대에서 들어갔으니까 4분의 1 사이클 지점까지는 계속 변압기에 이쪽 방향으로 자속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포화가 되기 전에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뭐가? 전압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는 자속을 이쪽 방향으로 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속이 감소하면서 마이너스로 가는 동안 전압이 마이너스에 있는 동안 자속은 계속 감소하게 되죠.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전압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면 자속이 다시 증가하게 되죠. 요 지점은 여기 뭔가 자속의 변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건 포화돼서 없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파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0점에서 투입이 되면 자속이 여기서부터 자속이 철심에 잔류자속이 없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잔류자속이 0으로 가정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전압의 최대에서 투입이 됐을 때는. 자, 그런데 전압이 0일 때 투입이 되면 이때 잔류자속 제로에서부터 자속이 상승해요. 쭉 언제까지? 이게 플러스 방향일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됐네요. 감소하겠죠? 감소하고 이 위에서 놀 수 있다. 근데 정상은 여기에서 이렇게 노는 거잖아요. 근데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철심을 이만큼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포화가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면 비경제적으로 만드는 거죠. 투입할 때 여자 돌입전류 때문에 비경제적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 정도에서 포화되게끔 만들었는데 자속은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고 포화가 돼버리네? 포화가 돼버리면 dt분의 d파이가 제로네? dt분의 d파이가 제로면 여기에서 역기전력이 발생을 못하네? 코일에서 역기전력이 발생을 못하니까 여자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이때 여자 전류는 여기 포화가 되면 여자 전류는 확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여자 전류가. 이게 여자 도립 전류입니다. 그죠? 투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걸 설명하라는 겁니다. 여자 도립 전류는 이러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고.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자 도립 전류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어떡하죠? 자, 조금만 힘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4교시. 오늘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문제풀이 하면서 가장 난해한 상황이네요. 항상 근데 예전에는 뭐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그냥 했으니까 괜찮은데 오늘은 이제 심화반 수업이 있어서 빨리 끝내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4교시를 한번 보면 문제를 보면 축전지 원형 산정 방법 할 줄 알아야 되죠? 선택. BIPV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선택 안 하면 되죠. 선로의 이상전압 발생 원인과 보호 대책에 대해서. 이상전압 그러면 상경주파 이상전압, 서지 이상전압, 그 다음에 뇌격 이상전압, 내래와 외래 이렇게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보호 대책은 외래는 기기가 못 견디니까 피레기로, 내래는 기기가 가능한 견디게끔. 근데 못 견디는 기기도 있죠. 뭐를 설치합니까? SA. 그렇죠? SA를 설치를 해서 간다. 박물관 미술관의 전시 조명, 고려사항, 오케이, 좋은 문제들. 그 다음에 KEC 접지 방식 중 TNTT-IT 기본적인 거. 에스컬레이터의 전원 용량 산정 방법. 난 모르겠다. 안전장치. 그러면은 BAPV도 모르겠다. 그래도 내 문제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4교시도 기분 좋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축전지의 축전지 용량 산정은 자, 이제 짧게 끝내야 되니까 시시콜콜이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축전지의 용량 환산 시간 K를 고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을 적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용량 환산 시간 K는 자, 축전지의 용량 환산 시간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라는 거죠.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축전지의 용량 환산 시간을 그냥 넘어가려니까 좀 그렇네. 하여튼 순서는 이렇게 쭉 가시면 되고, 자, 부하 결정하면 되고, 부하 전류 산출하면 되고, 부하의 방전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걸 수도 있고 감소하는 걸 수도 있고, 이게 TI 곡선을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용량 환산 시간 K를 결정하는 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느냐. 자, 이 축전지의 형식, 축전지 종류에 따라서 이 축전지가 1.2V짜리냐, 축전지가 2V짜리냐, 연축전지냐, 알칼리냐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달라지죠. 근데 방전, 여기 축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얘가 용량이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끝났다를 뭘로 판단하실 거예요? 뭘로 판단하냐면 부하에 필요한 전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류 전압. 얘가 이제 원래 110V짜리로 우리가 해놨는데 얘가 한 예를 들어서 90V가 되면 여기 이제 동작 불가다 이렇게 내가 정했어요. 그럼 얘가 쭉 방전을 하면서 여기 분명히 에너지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전압이 떨어져가지고 셀당 전압이 떨어져가지고 전체가 90V가 돼버렸다. 거기가 끝인 거예요. 아직 에너지는 남아 있지만 그 방전이 끝인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용량을 선정하는 거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어떠한 전지의 종류냐, 그 다음에 방전을 얘가 1시간 동안 할 때하고 2시간 동안 할 때 전압이 얼만큼 떨어지고 견디느냐, 그 다음에 내가 정한 방전 종지 전압, 내가 2V 연축전지라고 했을 때 1.8V까지 여기 셀당 1.8V가 떨어지면 끝으로 볼 거냐, 90V에서 끝으로 볼 거냐, 1.7V가 되면 끝으로 볼 거냐, 1.6V가 되면 끝으로 볼 거냐. 얘는 전압이 떨어지는 거지 아직 용량이 남아있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기 1.8V까지, 1.7V까지, 1.6V까지. 그러면 1.6V까지 떨어져도 괜찮게끔 내가 설계를 하면 더 오랜 시간 방전할 수 있겠죠. 똑같은 용량이어도. 1.8V까지 떨어지는 걸로 내가 설계하면 에너지가 남아있어도 얘는 이제 그러니까 용량이 끝난 거죠. 그에 따른 계수가 용량 환산 시간 K값이다 라는 거죠. 이 K값은 온도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량 환산 시간 K만 내가 제대로 선정할 줄 알면, 이해를 하면 일단 축전지의 용량에 대한 선정하는 거는 내가 다 이해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식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 수식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느냐. C는 용량 C는 L분의 1에 K1 I1 플러스 K2의 I1 마이너스 I2 이런 식으로 쭉 간다라는 거. 그럼 또 얘가 적용을 할 때 점점 증가하는 전류시간 곡선과 감소하는 전류시간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증가하는 거는 이 수식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이 I1과 여기 방전 환산 시간에 대한 K값 적용해가지고 K값을 이 끝까지 넣는 거잖아요. 끝까지 넣어가지고 이만큼 이 I1 전류가 갈 때, 그 다음에 중간에 I2 전류가 생기네요. I2 전류가 생기니까 I2 전류에서 I1 전류를 뺀 이 전류가 이만큼 갈 때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I3 전류가 이만큼 갈 때 해가지고 이거를 합산을 하자,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용량 환산 시간이 낮아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만큼의 전류가 이만큼 갈 때 용량으로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요 정도의 전류가 낮아졌는데 요만큼의 전류가 낮아진 그게 이만큼 간다. 그랬을 때 이런 면적.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차이 나는 전류가 이만큼 간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면적, 그런 개념으로 수식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용량환산 시간에 따른 개념에서 때로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때로는 여기 용량 환산 시간을 요만큼만 끊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뭐라고 할까? 그냥 요만큼만 끊었을 때라 요만큼만 끊었는데 이게 거의 60분이다. 여기 시간이 좀 짧다. 그랬을 때 요만큼만 해가지고 한 것이 여기 전체를 해가지고 빼냈을 때보다 얘가 더 크다. 그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어들 때는 여기 한 단락만 끊어가지고 두 번째 단락까지 또는 세 번째 단락까지 해서 나온 어떤 값 중에 가장 큰 걸로 선정한다. 이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네네네네. 이 수업 시간에 잘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교시 2번. 이거는 뭡니까? BIPV. BIPV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모듈의 구조. 모듈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간단하게 G2B, G2G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G2B는 백이 어떤 백싯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과가 안 됩니다. 그냥 BIPV 건축 옆면에다가 그냥 설치하는 거, 건축 구조체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건축 재료로. 근데 빛이 투과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채광은 안 될 겁니다. 근데 효율은 높다. 그 다음에 B2G는 백도 글래스입니다. 그래서 빛이 투과가 돼. 채광이 돼요. 벽에다 막 설치했는데. 저는 빌딩에다 설치한다면은 일단 내가 채광할 수 있는 곳에는 G2G로 설치를 하고, 내가 그러니까 덕트 있는 구간, 천정 있는 구간은 G2B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신재생 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BIPV는 뭐다 정의를 새롭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BIPV는 여기 하얀 부분이 원래 있던 거고요. 노란 부분이 좀 밑줄 친 부분이 약간 바뀐 건데, 자, 한번 볼게요. 건축물의 부자재, 건축 부자재 역할과 기능, 이렇게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BIPV인데, 어떤 벽, 창, 지붕의 형태로 모듈이 제거될 경우에, BIPV 모듈이 제거될 경우에 건축 외피의 핵심 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될 수 있어 다른 건축 자재로 대체되어야 하는 구조가 BIPV다. 이 말이 뭐냐면, 이 BIPV를 뜯어내면 건축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다른 대체 제품이 있어야 되는 것이 BIPV다. 그럼 뭐는 BIPV가 아니라는 겁니까? 내가 건축 외장재를 다 해놓고 여기에 덧대는 거, 이거는 BIPV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BIPV의 특징과 장점. 이건 뭐 BIPV의 장단점이죠. 장단점은 이건 뭐 신재생 에너지고, 그 다음에 건축 자재하고 같이 될 수 있는 거고, 단점이 사실 커요. 그냥 태양광 패널로만 만든 게 아니라 외장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량도 크고 설치하는 모양도 좀 다를 수 있고, 배선 처리가 그냥 태양광 발전은 화면에다가 그냥 줄줄줄 끌고 가면 되는데 배선이 안 보이게끔 잘 처리해야 됩니다. 열이 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공간도 좀 어떻게 유격도 좀 있어야 되고, 누수 이런 거에 대한 신경 써야 되고, 건축이 해야 될 일을 태양광 발전 쪽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단점인 거예요. 일반 PV하고 시스템은 뭐 읽어보면 다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얘는 BIPV를 내가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못하는 곳에다가 건축 자재로서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건축물을 그냥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되고요. 근데 이게 뭔가 제대로 딱 설치에 대한 게 한정되어 있죠. 방향도 잘 해야 되고, 제조하는데 표준화가 좀 불가능하고, 현장에 맞춰서 가야 되고, 설치할 때도 어떤 건축 이런 곳과 긴밀한 협조가 당연히 필요하고, 전기공사, 뭐 노출이나 그냥 배선이 그냥 제대로 안 되니까 전기공사도 상당히 힘들고, 건축적인 유지관리까지 같이 돼야 되니까 그런 면이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겁니다.
자, 고려사항에 대해서 일사량에 따른 발전 성능 고려해야죠. 북쪽에다 설치하면 안 되죠. 음영에 따른 것도 해야죠. 음영이 지는 곳에 하면 안 되고, 온도에 따른 온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냉각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어갭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락전류 개방전압에 따른 발전 성능. 단락전류와 개방전압은 태양광 모듈별로 딱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태양광 발전은 똑같은 모듈, 똑같은 제품을 딱 설치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BIPV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데 모양이 이랬다가 어떤 데 이렇게 잘라야 됐다가 막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다른 거를 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효율이 또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BIPV를 가지고 웅천 하여튼 웅천 아일랜드에 또는 YG 엔터테인먼트 어떤 사옥에 또는 어디인가에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여기 제가 BIPV에 대해서 이게 책이 안 나오는 거니까 BIPV에 대해서 답안지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저기 심다로 대표 웹센의 심다로 대표한테 달라 그랬더니 회사에서 한 거 있으니까 그걸 줬어요. 제가 지금 시간 많으면 한 10분 동안 회사 선전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BIPV를 설치를 하시려면 웹센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네, 웹센 인터넷 이제 웹사이트 있으니까 우리 여기 같이 공부해가지고 작년에 응용기술사 합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신다로 대표님이라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니까 밥도 잘 사줘요. 법인카드로. 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요 강의 혹시 들으시는 혹시 유튜브에서 혹시 들으시는 분 계시면 관심 있으면은 꼭 웹센으로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숙제를 풀었네 제가.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원인과 보호대책. 이상전압은 항상 내부 이상전압과 외부 이상전압이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부 이상전압의 종류는 뭐예요? 일단 일산지락시 대지전의 상승 같은 상용주파 이상전압이 있는 겁니다. 철공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폐서지, 그죠? 이렇게 있는 거고, 외부 이상전압은 낙뢰예요. 직경래 유도래. 자, 내부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기기가 견뎌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압 크기 생각해가지고 견뎌야 된다. 서지도 4배까지는 발생 안 하니까 4배 이상에 대해서 견디게끔 우리가 만든다. 근데 못 견디는 기기가 있다. 무슨 기기예요? 몰드 변압기, 유도전동기, 고압에서. 여기 개폐서지에 대해서 얘네들은 저렴 강도가 낮아가지고 못 견뎌요. 뭘 설치합니까? SA를 설치를 해야 된다. V12 차단기에서 몰드 변압기 설치를 할 때. 그런 게 법적 기준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낙뢰에 대해서는 얘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견디게끔 기기를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적정한 절연 설계를 하고 그 절연 이하의 제한 전압으로 낮출 수 있는 뭐를 설치한다? 피뢰기를 설치한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발생 원인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보호 대책을 나열을 하고 딱 보는 순간 개폐서지만 생각나시는 분 있죠? 개폐서지만 주구장창 썼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상용주파 가전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낙뢰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외부에 대한 서지도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돼요. 이런 수식도 생각나시면 쓰시고 그리고 개폐서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쓰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큰 거, 제점모 서지, 그 다음에 전류 재단 서지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그린 것이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개폐서지만 문제에 나와도 우리 3페이지 충분히 쓰실 수 있죠. 낙뢰에 대한 이 유도래, 직경래 유도래에 대한 거에 대한 원인 영향 대책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한 3페이지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접지 저항도 낮춰야 된다, 막 그렇게 쓸 테니까. 그리고 상용주파 이상전압에 대해 설명해라. 그래도 막 2페이지씩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걸 다 아우러야 되는데, 그냥 통합적으로 나왔으니까 줄여야죠, 내가. 절제를 하면서. 그런데 막 엄청 빼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줄이되 항목은 다 들어가게끔.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시간 내에 너무 시간을 오버하지 말고 써라. 제가 여기에 나열한 만큼도 쓰면 안 돼요. 그보다 훨씬 줄여서 써야 됩니다. 네. 네, 무브와 충전? 그걸 쓰냐 안 쓰냐? 개폐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써야죠. 네, 그건 써야 되고. 네, 여기 있죠. 다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개폐시 이상전압에서 이 그림 자체가 지금 그 그림 아닙니까? 이 3579로 가진 않았는데 이게 제점모 서지잖아요. 제점모 서지의 실제 3579배로 가는 거는 제점모 서지의 이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교시. 자, 미술관 전시 조명. 오늘 조금 오바되더라도 재미있게 한번 마지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이나 미술관 조명. 여기 혹시 저기 뭐죠? 우리 줌으로 하시는 분들 지금 퇴실 찍으셔도 됩니다. 자, 퇴실은 찍고 수업은 계속 들으시면 돼요. 자, 박물관, 미술관에서 이런 데 전시 조명에 대해 설명해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전시 조명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일단 조명의 목적 잘 보여야 되죠. 전시 조명인데 여기 벽면에 헤어를 걸어놨어요. 이거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되니까 조명으로 밝게 쏴줘야 되죠. 그래야 잘 보일 거 아닙니까? 연색 조도 높으면 좋겠죠. 일단 자, 연색성은 어때야 돼요? 좋아야죠. 그 빛이 그 빛으로 보여야 되니까 좋아야 돼요. 여기서 이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균제도도 좀 좋아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시고. 근데 전시 조명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뭡니까?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이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도를 확 높여가지고 잘 보이게 광원을 빵 쏘니까 회화가 예술품이 변해버려요. 열화된다. 색상이 변한다. 그러한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그 원인은 뭐고? 이러한 파장들이 그림에 가서 막 부딪히니까 변태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림이. 근데 분명히 필요한데 가시광선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불필요한 거, 파장이 더 짧은 거, 자외선 차단해야 되겠죠. 필터 써가지고. 적외선 안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이크로잉 미러브, 그 다음에 뭐 적외선 반사막 이런 걸 쓴 할로겐 램프, 연색성이 좋은 그런 게 나오는 거고. 가시광선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시광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겠죠. 가시광선을 줄이면 안 보여요. 그 가시광선을 줄여도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의 이 생물학적 특성을 이용을 해야죠. 암순응을 시킨다. 캄캄하게 만들고 딱 비춰준다. 그러면 아주 낮은 조도에도 잘 보이게 된다. 눈의 감광도가 매우 높아지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전시 조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이렇게 해서 설명 쭉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설명할 거 사실 쓸 거 엄청나게 많죠. 그렇게 써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명설계시 고려사항을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좋은 답이 될 겁니다. 자, 전시 조명의 목적, 전시품을 손상시키지 않고 조명해야 된다. 불쾌감도 주지 않아야 된다. 좋은 조명이어야 되는데 손상을 시키지 않아야 되니까 저조도로 가야 되고 수능이 필요하다. 어둡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광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또 안 돼요. 근데 주광의 색채는 나야 되니까 연색성이 좋아야 됩니다. 조도, 자, 높으면 좋은데 높으면 이게 전시품이 손상이 되니까 낮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거고 수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조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고요. 휘도는 많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너무 단조로워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휘도 분포에 대해서 일단 휘도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주광이 들어오면 안 되고 매우 높은 광원이 주변에 있으면 안 되고 시각에 들어오는 순간 수능이 깨져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색성 좋아야 되고 눈부심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휘도비, 이거는 어떤 굴곡이 있는 그런 미술품은 휘도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색온도가 왜 이렇게 따스한 느낌으로 합니까? 미술관에서 저조도이기 때문에, 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색온도가 낮은 곳은 저도도 낮아야지, 그래야지 쾌적하다면서요. 쾌적해야 되니까 분위기상. 그래 저조도에서는 색온도가 낮아야지 쾌적해진다는 거죠.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전시품의 손상 방지 대책. 자외선이 가장 손상이 많이 돼요. 자외선은 그래서 무조건 잘라내야 됩니다. 필터로.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 380에서 760 나노메타죠. 가시광선 영역도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저조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수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 적외선 영역도 좀 없애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외선 영역 필터, 적외선 영역은 저해석 반사막, 할로겐 전구, 다이크로잉 미러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적외선을 없애주는 걸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물론 뭐 LED 조명 쓰면 뭐 이런 게 안 들어가겠지만 우리 기술사 답안지로서 기술적인 걸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썼을 때 이 적외선 영역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혹시 여러분들이 써주고 싶었으면 써도 됩니다. 회화품을 전시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 다음에 조명 기구의 위치는 어디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간다. 왜? 글레어
여기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그 다음에 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앞쪽으로 좀 와줘야 되고, 근데 너무 앞쪽으로 가면 그림자 생기니까 안 돼. 너무 뒤쪽으로 가면은 반사가 돼서 눈으로 들어가니까 안 돼. 적정한 범위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TNTT-IT. TNTT-IT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TNTT-IT 계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공부를 해주시고요. TNTT-IT는 왜 중요하냐? 설계를 할 때 자동 차단 조건, 우리 이제 IC에 의한 KC에 의한 보호 조건 할 때 TNTT-IT별로 자동 차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N은 거의 보호도체로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TT는 별도로 접지를 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 자동 차단이 된다. 지락이 생겼을 때 큰 전류가 흐른다. 자동 차단. TT는 지락이 생겼을 때 큰 전류가 못 흘러요. 접지 저항 때문에. 그래서 MCCB에 의한 자동 차단은 힘들어요. 뭘로 차단해야 된다? ELB로 차단을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접촉 전압도 여기는 접촉 전압이 여기 뭐 거의 2분의 1 정도로 발생을 하고요. 여기는 접촉 전압이 여기 접지 저항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이제 서로 조건이 다른 경우가 생기는 거고, 고장 임피던스 및 고장 전류. 여기 TN 방식은 고장 전류 크고 TT 방식은 고장 전류가 작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알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보호기의 시설 조건. TN 방식은 고장 전류 크니까 MCCB로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TT 방식은 MCCB로 빠르게 차단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감전에 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는 TT 방식은 ELB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게 서로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입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전원 용량 산정 방법. 이거는 이제 국토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에스컬레이터의 전원 용량 산정 방법이 나오고요. 우리 책에도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옵니다. 전원 용량 P는 VI죠. 삼성이면 루트 3 VI죠. 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루트 3 VI. 여기 1.25는 왜 했을까요? 여유율 줬을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 있는 책 그대로입니다. 수량 당연히 곱해야죠. 전원 용량 공급하는 거니까. 전력 간선도 전류에 대해서 나온 어떤 식이에요. 당연히 이게 방열 조건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조건 써주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전장치는 엘리베이터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조속기도 있고 속도 조정하는 거, 너무 느려져도 안 되고 하니까 거꾸로 가도 안 되고, 머신 브레이커도 필요하고 구동 체인 안전장치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책에 있으니까 공부 안 하실 거죠? 엘리베이터 안전장치는 공부 안 하실 거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끝이 너무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을 잘 치렀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이제 어떻게 시험을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